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 사안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여야 이제 총선 결과 의석수가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이 점이 초미의 관심이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한동훈, 이재명, 조국, 이준석, 이낙연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들의 운명은 이제 2024년 4월 11일부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바로 이 점이거든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엇갈릴 겁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말씀드린 키플레이어들 중에서 유일하게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냈죠. 이낙연 대표는 이제 물론 광주에서 출마를 했는데 처음에는 불출마하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출마를 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히 원톱 체제로 정말 살인적인, 초인적인 그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선거를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국민의힘이 원내 1당 자리를 탈환을 할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는 급상승하고 더 확고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입지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권 주자, 또 하나는 당대표 후보. 이 두 가지입니다. 당권과 대권, 대권과 당권을 한꺼번에 거머쥐게 될 것이다. 이제 총선이 치르고 나면 여야 공이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텐데요.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쟁자가 없는 그런 당대표 후보로 부상을 해서 무난하게 당대표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번 총선 성적표가 지난번 총선 성적에 못 미치거나 추가 의석이 맞지 않을 경우, 지난번 총선 성적이 103석이었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새로 의석이 붙는다 하더라도 그 의석이 많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당내 의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 마지막 유세 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말을 했더군요. 제가 사라지게 놔두실 겁니까? 라는 말을 했던데, 정말 그 의석수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분간 중앙무대에서 모습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절박한 이야기까지 곁들이면서 그 유권자들의 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그 다음에 여의도 국민의힘 사이에 어떤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120석 정도 거기를 경계로 해서 국민의힘이 만약 그 언저리에 성적표를 거두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크게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결과는 내일 새벽 2시에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한테는 세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우리가 말해볼 때, 하나는 당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 선거입니다.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에게 질 경우와 이길 경우에 나뉘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시나리오는 크게 엇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지금까지 벼르고 있었던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그 세 가지 재판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 그리고 본인의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크게 가져가느냐. 어차피 친명 색채가 완전히 강화된 지금 총선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당내에서 자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그리고
또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그때 당권을 확실하게 거머쥘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본인 생각으로는 2016년에 제20대 총선 승리를 교두보로 해서 이듬해 대권까지 거머쥔 이른바 문재인 모델, 이 문재인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민주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를 한다면, 특히 140석에 턱걸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당내에 그동안 숨지기고 있었던 친문 진영이 아마 새롭게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국 대표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사실 조국 한 사람이 지배하는 정당,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10석은 무난히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0석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가 얼마나 되느냐, 한두 석일까요? 아니면 대여섯 석 될까요? 거기에 따라서 조국 대표의 입지도 크게 달라질 텐데, 일단 유력 대선 주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범야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실상 어떤 그 이재명 대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견제 세력으로 또는 그 중재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2심에서 이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금년 내로 있을 것이 확실시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그 형이 확정될 것 역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되면 본인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이러니와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대선 출마의 꿈을 접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선대위 상임 고문, 지금 광주에 출마해서 민영배 민주당 후보하고 붙어 있는데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 상임 고문, 낙선을 하게 되면은 정계 은퇴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경기 화성을에 당선이 될 경우에 원내에서는 반 윤석열 또는 반 이재명의 선봉에 서면서 차기 지도자로서의 발판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낙선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죄, 그리고 신당 창당에 실패한 죄 등등이 겹쳐서 어두운 터널을 또 상당 기간 거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